저는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유롭게 출근하고 퇴근 후엔 가족과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죠. 이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기적 같은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삶을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북한 함경북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던 평범한 주민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집문에 빨간 먹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순분자 의심 대상.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이 도장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걸 목격했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가족 모두가 끝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아내와 어린 딸 그리고 70이 넘은 어머니를 모았습니다. 우리 탈북합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깜깜한 밤바다. 너무 작은 목선 하나에 온 가족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파도 한 번에 배가 뒤집힐 듯 흔들렸고 북한 감시선의 불빛이 우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최소한 자유를 향해 죽는 거다.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를 타고 나가면 해가 질 때까지 그물을 던지고 당기는 게 제 일상이었죠.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력갱생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기로 버텼습니다. 물고기를 잡아 일부는 가족이 먹고 나머지는 장마당에 내다 팔아 쌀이나 옥수수로 바꿨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수령님 만세 구호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생활총화 자아 비판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죠. 동무, 지난주 수요일 김일성 동지 초상화 앞에서 인사를 제대로 안 했소.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또 누군가는 감시당하는.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집에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불규칙적이어서 촛불과 석유 등이 없으면 밤을 보낼 수 없었죠. 텔레비전은 있었지만 채널은 단 하나. 조선중앙TV에서 나오는 건 언제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남조선 괴뢰 정권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인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하고 위험한 곳이며 우리가 사는 북한이 더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서 중국산 라면을 몰래 팔던 이웃 아저씨가 사라졌습니다. 보이부비밀 경찰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죠. 며칠 후 그의 아내도 조용히 집을 비웠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대해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도 끌려간다. 그 공포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저는 아내와 어린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만은 무사히 지내자. 조용히 살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2014년 여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아내 손을 잡고 그쪽으로 갔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강가에 시신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얼굴이 부어올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들 그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청년. 며칠 전 옥수수 몇 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었다가
보이부에 끌려갔던 그 친구였습니다. 쌀 1kg 훔친 것도 아니고 옥수수 몇 개가. 누군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배고프다고 보채고 어머니는 옥수수죽을 끓이고 계셨지만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옥수수 몇 개 때문에 사람을 죽이다니. 그때 처음으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구하는 게 죄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의 목숨이 옥수수보다 가벼운 세상이 정상인가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선 의심만으로도 사람을 잡아갑니다. 누군가 저 사람이 체제를 비판했다고 신고하면 그 즉시 보이부가 찾아옵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의심받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이 있었습니다. 같은 배를 타던 동료가 장마당에서 중국 드라마 USB를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공개 비판 대회에 끌려 나왔고 수백 명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반동 분자로서 인민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치고 혁명의 배신자를 처단하라 고 외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안 치면 저도 의심받을까봐.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인가? 체제에 대한 믿음은 그날부터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탈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더 조심스럽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운명은 제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문에 빨간 먹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불순분자 의심 대상.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에서 이 도장이 찍힌 집은 며칠 내로 주인이 사라졌습니다. 보이부가 한밤중에 찾아와 끌고 가거나 아예 가족 전체가 소식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죠. 정치범 수용소로 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채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머니, 우리 이제 끝입니다. 아내는 딸아이를 꼭 안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5살 딸아이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탈북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나이에 어떻게 두만강을 건너냐? 나는 여기 남을 테니 너희만 가거라. 어머니, 그럴 순 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가야 합니다. 아내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살려야 해요. 여기선 미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탈북하기로.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는 육로는 이미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도 신고당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았죠.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입니다. 그때 같은 배를 타던 형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방법이 있어. 바다요? 목선 하나로 서해를 건너 한국으로 바로 가는 거요. 위험하긴 하지만 중국 거치는 것보단 나을지도 모르오. 저는 망설였습니다. 태풍이 잦은 서해를, 그것도 작은 목선으로 건넌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몇 주 동안 준비했습니다. 목선을 몰래 손보고 연료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바다에 나갈 때마다 조금씩 더 남쪽으로 내려가며 길을 익혔죠. 밤에는 별을 보며 방향을 외웠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고 금반지 하나를 팔아 비상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한 사람에게라도 들키면 우리는 끝장이었으니까요. 딸아이에게도 우리 곧 배 타고 여행 간다고만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마을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이곳,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 다시는 못 올 거야.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앞만 봐야 했으니까요. 2014년 9월 23일, 태풍이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오늘 갑니다. 형님과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넷, 총 6명이 작은 목선에 올라탔습니다. 배는 길이가 겨우 5m 남짓? 파도만 높아져도 뒤집힐 것 같은 낡은 배였죠. 출발 시간은 밤 11시. 북한 해안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린 거였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엔진도 최대한 작게. 형님의 지시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딸아이는 아내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묵주를 꼭 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배가 해안선을 벗어나자마자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꽉 잡으시오. 배가 기울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가지로 물을 퍼냈고 형님은 키를 잡고 필사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정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북한 해안 경비대의 순찰정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잡히면 즉시 총살이었습니다. 엔진 끄시오. 모두 엎드리시오. 우리는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파도 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바다를 후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배 근처까지 왔습니다. 제발 제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깨어날까 봐 아내는 아이 입을 살짝 막았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살았소. 형님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엔진을 켜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태풍이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산만큼 높았습니다. 배가 하늘로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배전에 매달려 있던 식수통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로프를 몸에 묶고 형님을 도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뒤집힙니다. 그래도 멈출 순 없소. 계속 갑시다. 바람이 귀를 찢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기도했고 아내는 딸을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더라도 최소한 자유를 향해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새벽 4시쯤 파도가 조금 잔잔해졌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망원경으로 사방을 살폈습니다. 저기 배가 보이오. 멀리서 큰 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군함처럼 보였습니다. 북한 배일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이젠 돌아갈 수도 없소.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갑판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승선자는 손을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확성기에서 들리는 한국말.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형님과 저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고 아내는 딸을 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해군 함정에 올라탄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해군 병사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은 함정 안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건네졌고 뜨거운 물과 컵라면이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처음 보는 컵라면을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맛있는 거야. 먹어봐. 딸아이가 후루룩 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아내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도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항구에 도착하자 우리는 곧바로 국정원 조사실로 이송됐습니다.
탈북자는 한국에 오면 반드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북한 공작원이 섞여 있을 가능성 때문이죠. 조사실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녹음기. 조사관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여긴 당신을 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떨렸습니다. 북한에서 조사실은 곧 고문실이었으니까요. 먼저 성함과 출신 지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함경북도 어느 마을, 제 이름, 가족 관계까지. 조사관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탈북 동기가 무엇입니까? 진문에 빨간 도장이 찍혔습니다. 불순분자 의심 대상이라고요. 그대로 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에서 당 간부나 군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어부였습니다. 정치와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질문은 계속됐습니다. 북한 생활, 탈북 과정, 동행한 사람들, 북한에 남은 가족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조사관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챙겨줬고 딸아이에게는 과자와 우유를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여기 사람들 착해요. 딸아이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원이요? 북한 이탈 주민정착 지원 사무소입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좋은 곳입니다. 조사관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환영합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북한을 떠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풍경.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밝은 가로등. 여기가 진짜 한국이구나. 딸아이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여기가 천국이에요? 응. 우리에겐 천국이야.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하나원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깨끗한 방, 포근한 이불, 그리고 스위치만 누르면 켜지는 전기불. 북한에서는 하루에 2~3시간밖에 전기가 안 들어왔는데 여기선 24시간 내내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전등 스위치를 켰다 껐다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이런 게 소원이었는데. 욕실도 놀라웠습니다. 따뜻한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선 샤워기만 틀면 따뜻한 물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아빠, 물이 안 멈춰요. 딸아이가 신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물 걱정 안 해도 돼. 첫 식사 시간. 식당에 들어서자 밥과 국, 반찬 6가지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 고기까지.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이죠.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우리 가족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나원에서는 석 달 동안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이해, 컴퓨터 사용법, 금융교육, 직업훈련까지.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이요?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는 저에게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ATM 기계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면 돈이 나옵니다. 기계에서 돈이 나온다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니 정말 돈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북한말과 한국말은 같은 언어지만 사용하는 단어가 많이 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했고, 샴푸는 머리 물약, 치킨은 닭고기 튀김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저기 편의점 어디 있어요? 편의점이요? 저는 편의점이 뭔지 몰랐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작은 가게예요. 거기서 먹을 것, 생활용품 다 살 수 있어요. 아, 우리는 그냥 가게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원을 졸업하는 날, 정착금과 임대주택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과 집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했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나원 선생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당신을 응원합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에 정착한 지 이제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 버스 타는 법, 심지어 신호등 보는 법도 헷갈렸습니다. 첫 출근길. 마트에서 물류 정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9,500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월급을 받는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제가 받는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한 만큼 정확히 돈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였습니다.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친구들이 신기해했고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엄마, 피자가 뭐예요? 아빠, 놀이공원이 뭐예요?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저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지금은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엔 태극기와 우리 가족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한국이 좋아요. 여기선 배고프지 않잖아요. 딸아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성당에 다니십니다. 북한에서는 신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잡혀갔는데 여기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다니. 어머니는 매일 성당에서 북한에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직도 그곳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억압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저는 요즘 탈북민 모임에 나갑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린 해냈잖아요.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자유. 이 단어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건 한국에 온 뒤였습니다.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마음대로 꿈꿀 수 있는 것.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감시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북한에서는 내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늘 살아남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딸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10년 후엔 무엇을 하고 있을지.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믿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 생활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한 억양 때문에 차별받을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많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선 적어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유를 꿈꾸지만 탈북은 목숨을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누리는 이 자유.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북한에 계신 분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